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임태훈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놓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의문의 핵심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적발이 한 차례가 아니라 또 다른 음주운전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 측은 결단코 추가적인 음주운전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배우 김부선 씨까지 나서면서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이낙연, 이거 음주운전 재범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전과 기록 이미 다 공개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도 얘기하고 정세균 전 총리도 얘기하고 지금 다른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다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단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두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하도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예전 음주운전 이 전과와 관련된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는 이 다른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것 같다. 공개를 하자. 본선에 가서 이제 오히려 검증을 받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미 공개한 사안이다라면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치열해지자 지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지사 측 역시 대변인단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한국일보 보시면 대변인단 몸집 불리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신속하게 또 빠르게 논평으로 상대 진영의 어떠한 공격, 또 반박 이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단을 매머드급으로 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현재 9명, 이낙연 전 대표는 현재 9명, 이재명 지사는 14명이나 대변인단을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을 얘기한 건 2번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한 건 처음 제기한 사람 바로 김두관 의원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70만 원이 일반적이고 벌금 얘기하는 겁니다. 70만 원이 일반적이고 재범이나 그리고 초범이더라도 취소 수준의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50만 원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왕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된 마당에 이번 기회에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단희 변호사님, 김두관 의원의 얘기처럼 당시에는 초범일 경우에 70만 원이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70만 원인지 여부는 이제 그 당시에 따라서 다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이 벌금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정지 기준이 0.05였었고 0.05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범이라고 해서 0.05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면 100만 원 정도가 아니면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처음인데 100만 원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다. 아니면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의혹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의문점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시죠. 자, 일단 음주운전 사건이 2005년에 발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에 제출된 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분이 2004년 7월로 돼 있다. 그러니까 2005년이 아니라 2004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혹시 전과 기록 증명에는 없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지금 배재정 캠프 대변인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일단 이 기록상으로는 맞아요. 2004년 7월 28일 이렇게 음주운전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그 일각에서는 2005년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다르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 단순 착오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게 착오다 실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게 정말 착오였는지 아니면 정말 뭐 2번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지금 요새 그 민주당에서도 검증단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 검증단 같은 것이 있으면 이 2가지가 정말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그 2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다른 대선 후보들 역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 기록 검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비경선 때 검증 없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좀 이렇게 좀 털고 정책과 비전 대결로 갔으면 좋겠다. 동료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의혹에 배우 김부선 씨도 가세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뭐라고 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한 번은 대리기사를 자신의 집에서 새벽에 부른 적이 있었다. 나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리고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웬 대리기사를 부르냐라고 말을 하자 이재명은 음주운전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라고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2번이나 걸렸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라는 그 부분에 자신 18조 원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님, 김부선 씨의 주장을 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18조 원이 없는데 18조 원을 거신 것 같아요. 그만큼 자신 있다고 얘기를 자신 하신 있다는 거겠죠? 얘기겠죠. 네. 일단 그 음주운전 그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명확한 그 과정에서 사실간단한 거잖아요. 자기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를 이렇게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게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그 범죄 경력 사실 증명서를 이렇게 내게 되면 기타 다른 범죄 경력들도 다 나오잖아요. 공개가 되잖아요. 아마 그것을 노린 하나의 그 선거 전략이 아닌가 상대층에서 나오는. 왜냐면은 그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그 범죄 경력 사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들춰내게 되면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다른 건까지 보여지게 되니까 그런 것까지 노린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재명 지사의 전과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 홍보물에 이미 공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정치적으로 희화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부선 씨가 과거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어떤 증거나 근거가 없이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이제 난방열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폭행 논란 그리고 명예훼손 논란으로 실제 형사처벌이 됐거든요.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부선 씨가 이번에도 좀 뭐 마치 2번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 이제 당의 선거를 신청하다 보면 공직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범죄 경력서를 제출하고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실은 당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음주운전 자체도 잘못됐지만 실은 만약에 거짓말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큰 잘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지사가 결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김부선 씨의 발언이 저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런데 과거 이 지사가 거짓말을 99만 가지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99가지, 99만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악수를 두고 결코 김부선의 명예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재명을 견제하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정말 끝이 없는 그런 네버엔딩 스토리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평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부선 씨,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 확실하다라고 김부선 씨는 주장하고 있고, 자,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이게 벌금이 150만 원이라면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초범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검증단 설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모든 범죄 기록은 이미 그 공천 과정에서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사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김부선 씨를 두고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병욱 의원님 어떤 말들이 오고 왔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김부선 씨 저 말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지금까지는 김부선 씨가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한 번도 본인이 직접 증거다라는 거 외에는 다른 그 물증을 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150만 원 음주운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제 100만 원 이하로 초범이라면 받는데 150만 원이라면 정말 만취라든가 네. 뭐 다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뭔가 범죄 경력 조회서를 아마 일반에는 공개할 수가 없더라도 네. 아마도 뭐 그냥 김두관 의원한테 당내에서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좀 해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그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이 그냥 아니라고만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단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명분을 그냥 뒀다가 이제 본선에서 이제 야당에 또 물어뜯길 수 있다 그런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일단 여배우가 저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측에서. 네, 근데 반면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에서 벌금과 관련되어서는 다 100만 원 이하 것도 다 냈고 네. 검증을 다 받았는데 어떻게 또 검증을 하느냐라는 입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아예 이 김부선 씨를 여배우를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대변인으로 영입하지 그러느냐 이러한 지금 언급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아예 여배우를 김부선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하라라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이제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음주운전 전과를 두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지사가 어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다시 반성하고 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과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우리 당내 후보들께서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했고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박진영 대변인의 이 설화 이것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과거 음주운전을 소환하는 것은 이건 너무 좀 과한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들으신 대로 모든 전과를 공천 심사할 때 제출했다. 그런데 이제 김두관 의원은 이승훈 변호사님 이제 100만 원 이상만 지금 공개가 돼 있으니까 100만 원 이하까지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만 원 이하 전과 기록은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만 국민들께 선거 홍보물에 네. 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0만 원 이하는 공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 내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는 범죄 경력죄 회보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고 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범죄 경력죄 회보서를 공개하라는 건데 실제 이제 이걸 공개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법이 아니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두관 의원이 일단 정치적인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당 내부에서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을 아니 것 같아요. 당에 그게 일반에 공개를 안 하더라도 열람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두관 의원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자기들끼리는 내지는 당 검증단이라는 게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충분히 확인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만저만 확인했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자든지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이재명 지사 측에서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옛날에 다 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당의 그 어떤 등록 제도나 그 공천 심사 이런 것들이요 제도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때는 본인이 적어서 내도록 돼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범죄 기록 조회서를 그대로 보여주면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왜 자꾸 옛날에 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김두관 의원의 그런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50만 원이라는 건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 심사할 때 다 제출했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에서 선거 관리하는 그 확인이 가능한 거죠.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공개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지금 김두관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이 맞다 아니다 정도는 당에서도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를 당에 제출했었는데 네. 한때 이제 볼펜으로 적어서 수기로 낸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는 왜 그랬냐면 범죄 경력 조회 해보서를 당에 제출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출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출했다가 반환받는 형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에서 확인해 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하자고 했으니까 뭐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확인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한 번인지 아니면 한 번 이상인지 그 진실이 밝혀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2002년에 성남 참여연대 대표로 있던 시절에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와 관련해서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검사를 사칭을 했다. 그래서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또 15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또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인 윤희숙 의원이 뭐라고 한 겁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하는 그 PD인가 뭐 제 기억에는 PD인가가 있었어요. 방송국 관계자가 검사를 사칭을 하는 것 그 자리에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칭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짜 뉴스 그 요새 이제 뭐 언론중재법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가짜 뉴스를 쓴 언론사가 만약 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가짜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짜 검사라는 의미는 바로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준 이재명 당시 변호사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야당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칠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화제를 모았던 진인 조은산 씨를 만난 게 어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조은산 씨는 과거 현 정부에 대한 정책 비판 글을 쓰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먼저 조은산 씨가 쓴 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무칠조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현 정부 정책 비판 글이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기해년 겨울 다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족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최근 올린 상소문에선 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멀리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해로운 건 내치시되 이로운 건 취하시어 나라와 백성을 보전하시옵소서. 네, 저런 글들을 올렸고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지난달 23일에 만났습니다. 최 의원님.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왜 어제 공개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이 대선 참전 여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1일과 2일 SNS에다가 계속해서 글을 올려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1일 날 뭐 부정식품 관련 발언, 뭐 그다음에 뭐 주 120시간 뭐 이런 글을 가지고서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 7월 23일 날 그 진인 조은산이라는 사람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을 때 조국 전 장관을 내가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그 7월 23일 날 제 추측컨대는 아마 공개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하니까 그에 대한 반격으로 조은산 씨가 이걸 공격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조은산 씨는 윤 전 총장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왜 수사했느냐? 적폐 수사 잘했고 또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은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현 정권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조 전 장관 수사를 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으로 자기를 끌어들였느냐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대답으로 이건 수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상식이었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게 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의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예, 왜냐하면 실제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는 그 네. 국민들께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아니었고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고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표창장 수사로 시작된 수사가 처와 조카와 동생과 자녀까지도 이렇게 수사가 되고 구속이 되는 게 일반적인 수사 관행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그때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막 진행이 될 때 네. 윤 전 총장에 대한 인지도 또는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행위를 지지했던 이제 사람들을 보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상식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뭐냐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네. 현 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덮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를 받고 또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불법 행위를 만약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검증의 검증 그리고 그건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이 이제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도 윤 전 총장은 이제 상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그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들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조은산 씨에게 맞을 때 맞더라도 결국 KO를 시키는 이 타이슨 같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재용 의원님, 뭐 전공법으로 가겠다라는 자신의 신념을 좀 드러낸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조은산 씨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이 딴 답변을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 예.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피하는 정치를 하겠느냐, 예. 아니 맞으면서도 꿋꿋이 갈 정치를 하겠냐. 거기다 대고 어떤 정치인이 한 대도 안 맞을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고 그 본인의 또 행보가 네. 정치적인 아니었지만 우리가 검찰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봤을 때는 끊임없이 얻어 맞으면서도 꿋꿋이 걸어온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그 때처럼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다희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펀치는 좀 그만 맞았으면 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슨도 맞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펀치까지 맞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러한 언급이 나온 건데 그 얘기는 사실은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얘기를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뭐 120시간이라든지 부정식품 같은 어떤 언급을 할 때마다 비판이 나오고 있고 단순히 언급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다리를 벌려서 앉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비판이 되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입당을 했잖아요. 본인의 당의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맨몸으로 이제 뭐 맞는 모습보다는 어떠한 정무적인 대응이라든지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말실수를 좀 하면서 여권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윤 전 총장의 어떠한 그 말실수 발언과 또 여권의 비판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분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제 귀를 의심하는 발언이 자주 나와요.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은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어떤 건전한 이런 교제 같은 것들도 막 그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 때문에 뭐 남녀 교제가 문제 있고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통 국민의 수준보다 못한 거죠. 천박한 인식이고. 자, 이처럼 계속되는 여권의 질타에 윤 전 총장 스스로 이제는 조금 유의하겠다, 조심하겠다, 신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검사 시절에는 재판부와 조직 수뇌부 또 같은 팀원 뭐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이제 직업이었고 정치는 좀 다른데 제가 아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뭐 본인도 의식이 될 겁니다. 뭐 안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비난과 또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식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저걸 보면서 그 소위 말하는 후보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캠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이제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에 대한 의혹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율은 꽤 공고하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이제 후보 자신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서 좀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발언, 실수하는 거를 자제하자, 줄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왜 여의도 정치와 뭐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적이 했었어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 바로 곧 여의도 정치다 이런 식의 인식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여의도 가서 며칠 생활을 해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정치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저런 반성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본인은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나 이런 것들을 그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거두절미하고 공격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음에도 저렇게 머리를 딱 숙이는 장면을 보면 의외로 적응력이 좀 빠르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적응된 모습을 보일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 캠프가 움직였다, 여의도 정치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일단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의도 정치를 배워간다는 건 윤 전 총장 주도권으로 좀 한다는 의미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조은산 씨를 만난 것도 화제이긴 합니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현역 정치인들의 영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공격했던 삼선의 장제원 의원을 총괄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수표 장모의 글씨체가 담긴 사실은 거기서 다 있습니다. 중앙지검장께서 이 가족의 일 그리고 부인과 장모의 일이 이렇게 화제되고 있는데 윤 지검장님 이가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이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제입니까, 의원님? 예. 자. 아니 제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렇게 서로 다퉜던 사람을 지금 이제 영입을 했고요. 총괄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참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정치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러니하죠. 엄청 아이러니하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 나옵니까? 그 김진태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진태 전 의원도 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을 지금 그 후보들 검증단에 영입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다. 근데 그분도 보면은 막판에 이제 마지막에 최근에 나온 발언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누그러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는 하여튼 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준 사례인데
그 더 큰 뜻으로 보면은 네. 그만큼 내년에 정권 교체에 대한 그거에 대한 열망과 그거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영입 인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요. 이미 40명 이상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원외위원장들이 72명이 지지의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성공했다고 보지만 좀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10가지 중 한 가지만 맞아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떠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같은 경우를 갖다가 마치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고 여권에서 악용하고 있다. 교제가 안 돼서 뭐 출산율이 저하다. 이건 실은 뭐 교육이나 경제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소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실은 내부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엑스파일 의혹 논란보다는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오히려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이제 좀 있으면 시작되니까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영입과 함께 초선이죠. 초선 비례인 이용 의원도 수행실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슨 정치. 얻어맞더라도 전공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윤 전 총장의 주변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총괄실장으로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수행실장으로 이용 의원이 영입이 됐습니다. 이용 의원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 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지지 선언을 한 분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바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인데 자, 이분의 지지 표명이 최대한 변호사님 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는 뭐 YS의 뜻을 받들겠다 뭐 이러한 것일 텐데 그것 외에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연 확장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리고 당 내에서의 스킨십을 많이 이제 강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외연 확장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입당을 하고 나서 본인도 걱정을 했던 것이 많이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뭐 최이배 의원이랑도 뭐 접촉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한 뭐 외연 확장의 하나의 뭐 의미,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이배 의원 그리고 김관영 전 의원 그리고 또 김성식 전 의원 등에게 접촉을 시도한 것 같은데 이들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지금까지는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또 찾아가서 직접 따로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당시 최순실 특위위원장 때 존경하게 됐다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드러내면서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성태 전 의원의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장시호 정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자, 장시호 정인 마스크 내리세요. 왜 마스크를 올리겠어요? 그 우병우 정인 그 자세 바르게 하세요. 예? 자세 바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최순실 이 구속 피의자 정인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게 지금 대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저런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어떤 발언과 어떤 행보들이 윤 전 총장이 좀 인상 깊게 보여졌었나 봐요. 기억에 남았었나 봐요. 따로 가서 이제 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는 여권이잖아요. 여당 인사가 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최서원 씨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보면 그때 굉장히 국민들의 호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조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좋게 봤다 이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는 김성태 전 의원을 좀 영입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도 또 9일 동안 단식하면서 또 관찰시켰던 그런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당시 그 드루킹 특검에 관해서 여권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돌파를 했죠. 그거 아마 그때 누웠을 때 당시 그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찾아가서 그 둘이 친구거든요. 예. 찾아가서 뭐 이렇게 그만하라고 하고 뭐 그러니까 빨리 특검 받아라 뭐 이런 장면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 뚝심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지금 구속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야당이 그 야당답게 싸웠다 하는 그런 사례로 늘 거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마당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이 투사형 야당 정치인 굉장히 아마 본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그리고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사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영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근데 다만 당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 입당을 한 이후로 당내 그 모든 인적 구성들이 모든 캠프에서 전화를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캠프가 지금 굉장히 캠프를 그 몸집 불리기에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최재형 캠프 할 것 없이 다 의원들에게 연락을 많이 하고 있다. 두 분의 그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원희룡 지사 전 지사죠. 이제는 뭐 유승민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등등 모든 지금 레이스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러브콜은 분명히 갔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위 의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중앙위의 의원들이 다 그 투표권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선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또 누구의 캠프에 또 영입이 될지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지켜보고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험지로 평가받고 있는 이 강북에서 당원 모집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학연, 인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고향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 잠깐 듣겠습니다. 은평 당협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그 조언을 받고 출발을 하면서 보니까 마침 제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온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도 뵙고 하니까 동창들도 만나고 정말 그 고향에 온 것 같고 마음이 아주 푸근합니다. 자, 당원들을 영입하는, 모집하는 그런 캠페인을 굳이 강북에 처음으로 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목표로 했던 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바로 국민의힘이 취약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년층 취약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상당한 정도로 지금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 청년층 자주 만나잖아요. 요즘에 뭐 청년 특보까지 뭐 신설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강북권이라면 특히 저 지역 본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충암고등학교의 저 은평 지역은 그 역대 그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사람이 뭐 이재호 전 의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이 당세 또는 자기의 지지세를 확장하겠다.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중도 외연 확장의 그림 속의 그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전 총장 또 인스타그램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먹방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 모습입니다. 아이스크림. 지금 민트 초코 맛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모습을 보고 과연 맛있게 먹는 거냐? 아니면 억지로 먹는 거냐? 이게 이제 또 약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최단일 변호사는 보시기에는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먹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게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실 본인이 민초단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초단이라고 하는 게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얘기인데 민트 초코가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좀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제 놀이상으로 나는 민초단이다, 나는 반민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윤 전 총장이 본인이 민초라고 하는데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먹으니까 혹시 캠프에서 시킨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본인의 반려견이죠. 이제 토리의 인스타그램, 토리의 그 계정에서 네. 아 사실은 아빠가 예전에 지방에서 검사를 할 때 처음 민트 초코를 먹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서울 올라올 때마다 기차에서 먹어서 굉장히 좋아한다. 또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캡처된 모습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승민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저도 민트 초코를 예전에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민트 초코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빨이 좀 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지. 젊은 사람도 이실입니다. 아, 그럼요. 굳이 뭐 싫은 음식을 네. 좋아한다라고 인스타에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뭐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얼굴이 좀 찌푸려졌다고 해서 꼭 민트 초코 맛을 싫어한다라고 볼 순 없겠죠. 다만 이제 인스타그램 활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랑 좀 소통을 늘리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모습은? 뭐 정치권에서는 공식이 있어요. 페북은 메시지용. 네. 근데 좀 전반적인 거. 네. 그리고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꼭 써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인스타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민초단입니다. 저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왜 이제 여기에 보면 댓글에 달려 있잖아요. 뭐 치약 같다 이런. 예. 저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저도 고백을 하면 저도 민초단은 아닙니다. 저도 약간 제가 맛있는 민초단을 한번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잠깐 저희도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갖고 잠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풀고 나가야 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족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그 공격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 언론 기사를 봤더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봤던 한 친여 매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이 줄리 접대부 의혹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기사를 또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그 언론사를 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게 7월 19일 자로 썼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인터넷 매체예요. 인터넷 매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네. 근데 그걸 쓴 기자 이름을 보니까 그 인터넷 매체에 뭐 수도권 본부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다음에 그 인터넷 매체는 바로 이 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작년 10월달에 제기했던 네. 열린공감 TV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제기했을 때 진행자가 3명이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 인터넷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이 많은 매체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친여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줄리가 김건희 씨라는 의혹은 망설이다. 이런 걸 갑자기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작전상 후퇴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 자기네들도 확인을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아닌 듯하다. 거기에 보면 아닌 근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V 그 나이트클럽이 있던 데가 뭐 서울의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호텔에서 이 김건희 씨는 김 교수로 불렸다는 거죠. 줄리로 불린 게 아니고. 네. 그런 호텔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거기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서서히 발을 빼기 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작전상 후퇴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아마 고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발을 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줄리 의혹이라는 게 실은 확인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줄리가 아니다라고 입증하기는 참 어려운 거고 실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동거냐 줄리냐 아니냐 이건 실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양모 전 검사나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최 씨의 어떤 사건에 관여했는지 또는 아내의 사건에 관여했는지 이게 쟁점인 것이지 줄리나 동거설은 쟁점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뭐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인터뷰를 한 게 6월 29일이에요. 네. 그래서 한 달이 지났잖아요. 본인이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줄리를 할 시간도 없었지만 만약에 거기서 줄리를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서서히 입증돼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당이
합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4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정 싸움만 굉장히 심하게 꼬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당에 대해서 이준석, 안철수 이 두 당대표들은 어떤 생각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이 제1야당에 모이고 있고 축제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표를 살펴보시면 그와는 반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안철수 독자 대선 출마 가능성도 꺼냈잖아요. 당원 당규를 바꿔서 대선 출마하시고 그러면은 계속 가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또 단일화를 상정하고 출마하시겠다는 의지인지 안철수 대표께서 직접 의사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합당 여부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영 의원님, 지금 실제로 실무진으로 한 달 동안 합당과 관련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일일 수도 있었는데 어렵게 만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뭐냐면은 합당이라는 부분은 이게 무슨 합당을 하자라고 새로 제시한 게 아니고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보궐선거 바로 직후에 또 그 과정 속에서 합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에 실질적으로 당시 주호영 이제 권한대행하고 합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들을 합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두고 우리 진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합당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만 하는 과정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여러 합당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할 의지가 있는 게 맞나? 왜냐하면은 이거는 합당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왜 굳이 지금 꺼내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게 점점 그 대선도 막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점점 멀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시점에서는 제가 뭐 실무단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저의 생각에 바이어스가 껴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시점은 놓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이 부분은 안철수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남았기 때문에 둘의 그 소위 말하는 의견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과거에 지난 5월이었습니다. 안 대표를 향해서 속값을 좀 후하게 쳐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잠깐 그 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거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거고요. 꼭 저희 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전력의 99.9%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교하자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실무진 협상은 잘 안 됐고 이제 끝이 났고 당 대표 대 대표로 만나야만 하는데 이것 또한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 대선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불편한 기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 여부,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열린 플랫폼은 실패하고 그렇다면 이런 야권의 외연 확장을 위해 안철수의 역할이 다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대권 후보로 출마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쪽도 이제 초강수를 둔 것 같아요. 합당하자 그랬는데 안 하면 뭐 대표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금 협상단 단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권은희 단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제 생각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협상 기간 내내 안철수 대표가 합당은 이제 제쳐두고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거 그 밑판을 그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그게 사실이었구나라고 이제 확증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합당에 애시당초부터 마음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대답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들어갈 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들어가려고 했으면 보궐선거 직전이나 직후에 들어갔을 때 본인의 가치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 너무 많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갔어요. 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서 자존심까지 구기고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싶고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노원병에 실은 굉장히 그 애착이 좀 많았어요. 근데 노원병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면서 좀 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자신의 휴가 기간 가기 전까지 들어와라. S냐 노냐 다 팔아. 또는 뭐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을 보고 안철수 대표처럼 판단이 미숙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참 들어가기 어렵죠. 지금 국면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당은 늦어질 것 같고 오히려 단일화 국면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연말에. 네네. 아니 근데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그 4.7 보궐선거 전에 본인이 합당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넘버 2, 2번 국민의힘 2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 출마를 본인이 하겠다는 건 뭐 그건 자유인데 그때 가서 뭐 단일화 여부를 거론하면 아마 상당한 정도의 다른 당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았느냐는 공격을 받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낙인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아마 그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는 하지만 지금 다시 안철수 대표나 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둘이 그냥 감정적 그 공방만 벌이고 있을 일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조금 지나면 자 본인이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스스로 입당한 것 같고 그러면 야권 통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 책임을 따져야 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실적을 쌓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감정 싸움만 벌일 때가 아니다. 두 사람이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방송에 출연한 걸 보긴 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큰 당이니까 좀 크게 좀 국민의당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가 국민의당을 이렇게 좀 누르려고만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민의당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돈과 조직이 좀 없을 뿐이지 자존심이 없는 정당은 아니다. 이러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태규 사무총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당하고 그러려면 우리 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좀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 현재 당세를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우리가 무슨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목소리에 이준석 대표는 아니 제발 yes or no로만 좀 대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합당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달라. 왜 예스냐 노냐에 대해서 답을 못하냐. 답을 부탁했는데 안철수 대선 출마 가능. 우리가 무슨 가오가 없는가라는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단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이태규 사무총장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합당을 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은 하는데 이제 앞서서 이승훈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해라라든지 아니면 뭐 속값은 후하게 쳐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뭐 작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런 지지자들의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권은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뭐 대선 출마는 본인 혼자의 생각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끼리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저는 합당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계속 안철수 대표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안 나오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자꾸 이렇게 전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계속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문제고요. 네. 지금 이태규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하고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또 서로 틀려요. 조금 뭐 명작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말들이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국민의 당을 보면은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 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실무협상단이 출범한 지는 거의 두 달 전이었어요. 그때는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도 하기 전이었고 입당은 물론 훨씬 전이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그 전에 합의됐던 내용으로 합당을 했다면은 충분히 안철수라는 그 소위 말하는 값어치 말씀 좀 해서 그렇지만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국민의 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이재용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 또 국민의당에서는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좀 강압적이긴 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긴 하지만 안철수 대표와 만남을 갖겠다라고 만나보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응할 것인지 또 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인데요.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김용건 씨입니다. 배우 김용건 씨. 김용건 씨 어제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었는데 39세 연하 여성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가 돼서 논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자,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폭언을 일삼았던 김용건 씨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폭언하고 뭐 폭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한 말을 했다고 하는데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A 씨의 주장인데요. 이제 김용건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뭐 아이와 엄마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있다, 잘 살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리다라는 주장이에요. A씨의 네. 주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전에 폭행과 협박으로 낙태 강요를 하고 계속해서 내 아이가 맞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해서 상처가 깊었는데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서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A씨의 변호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상담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왔던 문자들은 너무 잔인했어요. 낙태랑 양육비 포기각서,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 돈 한 푼 안 받겠다라고 써라 라고 하시고 애 지워라 하신 분이 갑자기 변호사님 냈다고 그러니까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름 끼치겠죠. 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재근 평론가님, 김용건 씨의 입장 변화 180도 바뀐 거 좀 A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김용건 씨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정이었을지를 모르니까 이게 남녀관계 일이라서 제3자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건 씨는 76인데 이 여성하고의 미래를 계획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나는 너무 당황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왔을 경우에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나이를 먹었을 때가 언제까지 양육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상당히 두려웠기 때문에 이 여성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계속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합리화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만 한 건지 그 이상의 얘기까지 한 건지 그걸 제가 제3자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판단을 내리긴 어렵고 다만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잉태했다고 하는 상대방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용건 씨는 지난 2일에 입장문을 내고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A씨 측은 고소를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2개월 동안 어떠한 반성 사과 없었고요. 없습니다. 저희는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 내용들, 문자 전부 다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제출했고요. 자, A씨의 주장에 김용건 씨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김용건 씨 측은 할 말은 많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 말을 아끼겠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A씨 측에서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딱 한 가지 해명했는데 A씨 측에서 폭행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때린 적은 없다라고 그 부분은 확실하게 부인을 했고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태어날 아이와 예비 엄마한테 모든 지원을 다 할 생각이고 벌을 받으라면 받고 사과를 하라면 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고소를 당한 사람이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낼 때는 어떤 입장에서 내는 겁니까? 결국에는 국민 정서죠. 아이에 대한 생명이잖아요. 출산할 아이에 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76세이고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없다. 이건 개인의 생각인데 어떤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뭐 폭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떤 낙태를 굉장히 강하게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좀 나쁜 말들이 오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아직은 지금 김영권 씨와 A 씨 사이의 아이가 지금 A 씨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아이가 뭐 100% 친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검사도 또 해봐야 될 테고 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불거질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신통방통을 저도 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가수 영탁 씨입니다. 경상북도가 1호 도정 홍보대사로 가수 영탁 씨를 위촉했다. 위촉하는 것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도 경상북도에 홍보대사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특정 부서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홍보대사였고 경상북도 도청 차원에서의 공식 홍보대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관련 조례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조례를 상정한다. 도의회에.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달에 영탁 씨를 1호 경상북도 홍보대사로 이제 위촉하겠다. 그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영탁 씨 경상북도 또 안동시 출신이기도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니까 고등학교까지 안동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지역에 방문해서 노래를 할 때와는 조금 기분이 다릅니다. 안동에 오면 뭔가 그 뭉클한 마음도 있고 또 고향에서 성장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억들이 또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자, 어쨌든 영탁 씨가 지금 고향 안동에 지금 홍보대사에 위촉되기 위해서 어떤 추진하는 그 과정들을 진행 중인데 그런데 자, 하정현 평론가님. 가수 영탁 씨 막걸리 업체와 그 상표권 두고 문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거 영향은 안 받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경상북도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별로 이제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제 뭐 상표권이라든가 광고 관련 분쟁이 연예인들은 많거든요. 그런 분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지금 막걸리 회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영탁 씨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고 영탁이라는 이름 사용의 그 권리에 대해서는 양측의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 이러한 것이 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상북도 도청 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배우 송중기입니다. 송중기 씨. 지난 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송중기 씨의 미담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정현 평론가님, 어떤 내용의 미담이 올라왔습니까? 네, 그 장애인 국제 무용제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분이 송중기 씨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장애인 국제 무용제를 홍보해달라고. 근데 정식으로 뭐 이 돈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홍보해달라고. 그냥 홍보해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다른 연예인들한테 다 보냈답니다. 근데 아무도 답이 없었는데 송중기 씨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송중기 씨가 실제로 홍보 영상을 찍어서 직접 촬영해서 직접 촬영해서 그래서 감동받았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자, 그 영상, 송중기 씨가 보낸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송중기입니다. 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지키기 위한 무용가분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관객분들의 관심이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는요. 장애인 무용가분들의 예술적 기량을 함께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말 한마디 받기도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단체에서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단체에서는 당연히 깜짝 놀랐을 것이고 네. 뭐 다른 분들한테도 부탁을 했었지만 연락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누군지는 공개가 안 됐죠. 공개 안 돼 네. 있고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네. 근데 연예인 입장에서 저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일단 누군지 모를 사람한테 메일이 온 거잖아요. 네. 그 말 듣고 괜히 좋은 뜻인 줄 알고 선뜻 내 영상을 보내줬다가 만약에 나중에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연예인이 무슨 여기다 영상을 왜 보냈냐, 무슨 커넥션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건 조심하는 게 보통인데 송중기 씨가 저걸 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속사 측에서 저 행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걸 계속 잊지 않고 한 달 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저 영상을 찍었다고 하니까 송중기 씨가 상당히 성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담 제조기 불리는 이 송중기 씨인데 왜 미담 제조기로 불리는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텝 포토북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다 같이 한 건데 스텝들 몰래 서프라이즈로 마지막 촬영 전날 딱 드렸는데 일일이 다 사인을 해서 드렸어요. 저희도 뿌듯하고 받는 분들도 너무 뿌듯하고. 네, 송중기 씨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